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혔지만 그 결과만큼은 통쾌했던 아들 결혼식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와 전 남편은 결혼한 지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남편 때문에 속을 참 많이 끓고 살았어요. 진작 이혼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버티고 버틴 게 벌써 30년이 되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고 살았냐고요? 바로 남편을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술집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저한테 걸린 겁니다. 신혼 때 그렇게 바람질을 할 정도면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은 인간이었는데 애도 없을 때 끝장을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처절하게 비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변 보는 눈도 두려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제 발등 제가 찍은 셈으로 계속 살았던 거죠. 남편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빌었지만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 그 인간이 여자를 끊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깨깨거릴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그때도 회사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와이셔츠에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땐 립스틱 자국이나 화장품 펄 같은 게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혼 때 한번 봐줬는데 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하면서 울고불고 따지고 난리도 쳐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 내가 미쳤었다 하면서요. 남편의 그 무릎이 얼마나 싸구려였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빌었지만 그 결심은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빌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여자를 만나 희희낙낙거리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남봉꾼이었던 거죠. 미련하게도 제가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이어간 것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들에겐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니까 참았고 또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사춘기에 방황할까봐 그리고 더 크고 나서는 이왕 참은 거 대학 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그런 식으로 이혼을 미루고 또 미뤄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렀더군요. 어쩌면 아들 핑계를 댔지만 제가 이혼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방을 쓴 지도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밖에서 다른 여자를 뻔질나게 만나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싫어서 방을 따로 쓰다가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게 된 것이죠.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고 차라리 이혼하고 갈라서야 내 속이 편안해지겠구나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이혼을 하고 각자 사는 게 맞다는 걸 아는데도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하고 성격 좋고 싹싹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죠.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의무는 다 했다.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자. 더 이상 저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미루기만 하던 이혼을 드디어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미련도 없어.
우리 아들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고 나서 바로 이혼하자.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역할 잘하고 식 끝나고 나면 바로 서류 정리했으면 해.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해왔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남편이라면 30년 산 아내가 이렇게 이혼 통보를 하면 당황하거나 말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인간은 달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반가운 기색까지 띠며 그러더군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먼저 말해주니 고맙네. 사실 나도 진작 끝내고 싶었어. 우리 이렇게 남남처럼 산 지 꽤 됐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부부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지금 만나는 사람도 따로 있어. 잘 됐네. 나도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 좋아. 아들 결혼식하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뻔뻔하게 내뱉는 그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는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 인간은 끝까지 바람질하는 쓰레기구나. 완전 병이구나. 이혼하는 게 역시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들의 결혼 이후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서로 좋게 좋게 참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잘 넘어가면 될 문제였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기가 막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상견례에 당신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가고 싶어. 어차피 당신이랑은 남남될 거고 앞으로 내 옆에 있을 사람은 그 여자니까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미리 인사를 시키는 게 맞지. 라는데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죠. 저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제 아들의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인데 자기 상간녀 데리고 와서 부부인 양 인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도 기가 막혀 입을 못 다물었죠. 아들은 평소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를 뻔히 두고 상견례장에 아빠랑 만나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여자 데리고 올 거면 아버지도 그냥 오지 마세요. 저 아버지 없이 상견례하고 결혼도 할 거니까요. 하면서 거품 물고 펄쩍펄쩍 뛰었죠. 사돈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생각조차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뭐라고 했죠. 내 아들 상견례에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오냐. 그럴 거면 나 혼자 갈 거라고요. 아들도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저도 차라리 나 혼자 가겠다고 나오자 남편은 일단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견례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곳에서 옹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 상간녀 못 데리고 왔다고 꼬장이라도 부리는 건지 상견례장에서 입을 꾹 다물고 시위를 한 거예요. 사돈 어른들이 성호가 참 듬직하고 착한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네시는데도 들은 척 만 척 젓가락으로 반찬만 뒤적거리는 겁니다. 제가 허둥지둥 웃으며 며느리를 칭찬했죠. 참하고 예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곱게 키우셨냐고요.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 제가 거의 다 대답을 하고 진땀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이나 푹푹 쉬거나 폰만 슬쩍슬쩍 보면서 예의 없이 굴더군요. 제가 식탁 아래로 남편의 다리를 꼬집으며 눈치를 줘도 저를 쏘아보며 다리만 획 옮길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사돈 어른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혹시 저희 아들이 밉보일까 제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날 정도였죠. 아유, 죄송해요. 바깥 양반이 요즘 회사 일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좀 빨리 일어나야겠네요. 아닙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애를 썼지만 화기애애해야 할 상견례는 남편 때문에 숨막히는 침묵과 불편함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만 엄마 고생 많으셨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견례장에서 그러고 싶은지 정말 남편 뒤통수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허례허식을 줄이고 양가 직계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척분들만 몇 명 모아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크고 소란스럽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해도 되었고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 저는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식 무사히 잘 넘기자고 전에 상견례 때처럼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편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리 이제 아무 사이 아니잖아. 이 결혼식 끝나면 우리 이제 도장 찍고 남남 될 건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야.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인 걸 잊지 마. 그러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결혼식만 끝나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바로 해줄 테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획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 인간이 아들 결혼식에 괜한 사고를 치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개식 선언을 하려던 찰나 신랑 측 혼주석에 얌전히 앉아있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장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저도 당황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의 옆에는 화려한 원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저도 경악하고 저희 아들도 경악하고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보란듯이 그 상간녀를 데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남편 딴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한테도 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들놈이 지네 엄마 편만 든다는 소리도 잘했는데 상견례장에 상간녀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럴 거면 아빠도 오지 마시라고 했던 말에 상당히 긁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보란듯이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아비가 자식 결혼식에 할 짓인가요? 게다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신나서 옷 뻗쳐 입고 따라온 그 상간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저와 아들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당연히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며느리도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사돈 어른들의 얼굴을 민망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결혼시키려는 집안이 이런 막장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알면 당장이라도 파혼하자고 나올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 측 혼주석에서 황당하게 그 광경을 보시던 바깥사돈 어른이 남편과 들어온 그 상간녀를 빤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떡 일어나셨죠. 그리고 사돈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기이한 행동에 사돈 어른도 화가 나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남편 옆 상간녀를 가리키며 외치는 거예요. 잠깐만, 당신 김미숙 아니야? 김미숙 맞지? 갑자기 사돈 어른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고 상간녀는 깜짝 놀라 사돈 어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아마 김미숙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돈어른의 얼굴을 본 그 여자도 누군지 알아봤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망치려 했는데 사돈어른은 단숨에 뛰어내려와 도망치려는 내연녀의 손목을 부러질 듯 낚아챘습니다. 이 도둑년, 내 회사 돈 들고 튀더니 세상 좁다 좁아. 여기서 딱 마주치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나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저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찌더라고요. 사돈어른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여기 수배범이 있습니다. 사기 횡령 수배범 김미숙을 잡았어요. 위치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시장바닥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사돈어른은 내연녀를 붙잡고 있었죠. 내연녀는 사람 잘못 봤다, 이거 놔라, 난 김미숙이 아니다라며 악을 쓰고 발뺌했지만 사돈어른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긴 개뿔. 그게 뭐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내가 네 얼굴을 잊겠어? 네가 우리 회사 박이사랑 눈 맞아서 회사 자금 빼돌리고 도망갔잖아. 너랑 박이사 때문에 회사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 와중에 상황 파악 못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이 사람은 김미숙이 아니에요. 이거 안 나요? 이름은 개명했겠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찾기 어려웠던 거고. 사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랑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결혼식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기나 해요? 뭐라고요?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대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보면 알겠죠.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가보자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우리 회사 돈 들고 튄 김미숙이 맞으면 사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돈어른의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지 지영아, 너 김미숙 아니잖아. 그런 여자 아니잖아. 아니라고! 빨리 이 손 좀 놓으라 그래!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런답디까? 긴 말 필요 없고 경찰서 가보면 알겠지요. 이름은 속이고 얼굴은 좀 고쳤을지언정 지문은 못 속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 꼬라지만 봐도 그 여자가 김미숙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김미숙은 사돈어른을 확 밀치고 도망치려 하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소리쳤죠. 김미숙이 도망간다! 그러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미숙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놔? 나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그 여자를 붙잡고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이 아는 김지영이 아니라 지명 수배된 김미숙이 맞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지영아, 아니 어떻게...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겁니다. 내가 안 간다고 했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괜히 여기 와서 결국 잡혔잖아. 여태까지 잘 피해 다녔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네가 진짜... 그 여자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갔고 사돈어른도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같이 가셨죠. 남편은 경찰서에 실려가는 여자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초점 잃은 눈으로 중얼거리는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하고 찌질해 보이던지 그 뒤통수를 정신 차리라고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의 상간녀를 무려 사기꾼이었던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편놈의 짓 때문에 아들의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진창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하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나마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이라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연락하자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날에 이런 더러운 꼴을 보여서.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저희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액땜 거하게 했다고 생각할게요. 며느리는 정말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너무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다 아빠 잘못이지 엄마가 왜요. 엄마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은 참 기막힌 소동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신혼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고 갔다 와서 다시 가족끼리 결혼식을 하든지 하자고 마무리를 했죠. 안사돈도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할 법도 한데 마음그릇이 넓으신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 김미숙은 경찰로 넘겨졌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미숙은 과거 사돈어른이 운영하시던 회사의 경리였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크거나 직원이 많지는 않았어도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은 당시 회사의 재무이사 추천으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돈은 재무이사를 믿고 김미숙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김미숙과 재무이사는 오랜 불륜관계였고 치밀하게 짜고 치고는 회사의 공금을 거액으로 횡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은 애초에 그럴 작정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다가 둘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돈은 한때 그 일로 알아 누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그 여자와 그 재무이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적으로도 찾아 헤맸다는데 아마 이름이나 나이 등을 싹 다 위조해서 살았는지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김미숙을 뜬금없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어도 사돈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횡령범이 눈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김미숙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공범이었던 재무이사에 관해서도 다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잘됐다 싶으면서도 그런 여자랑 새 출발한다고 아들 결혼식에 뻔히 들어온 남편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죠. 아들 역시도 남편에게 실망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절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상간녀를 떡하니 데리고 오다니 아들 입장에서도 아빠라는 작자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나요. 그렇게 아이들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가족끼리 간략하게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결혼식을 두고 떠올릴 텐데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웨딩홀 측에는 남편의 사진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배치해 입구에서부터 얼씬도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결혼식 날 가까운 지인들만 다시 불러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겠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속을 썩히던 이가 빠진 것처럼 제 옆에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완벽한 해방감으로 채워졌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혼주석에 혼자 앉아 늠름하게 걸어 들어오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객들 역시 사정을 다 아는 몇 명의 소수 지인들이라 더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미뤄졌던 이혼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차곡차곡 모아둔 외도 증거자료들, 그리고 아들 결혼식장까지 상간녀를 대동하고 난동을 부려 혼사를 망친 CCTV 영상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위자료를 넉넉히 챙기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인터폰 화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술에 쩔어 꼬질꼬질한 행색을 한 남자,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는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문 좀 막대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알고 보니 그 사랑한다던 내연녀는 사기꾼임이 들통나 구속되었고 남편이 김미숙에게 갖다 바친 돈은 공중분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김미숙의 제안으로 빚을 꽤 냈나 본데 저랑 재산 분할하면서 가지고 간 그 돈은 그 빚 갚는 데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데도 없어지고 비참해지자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30년 아니냐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남은 평생 제 머슴처럼 살면서 속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분노보다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그래, 징글징글하게 길었지. 당신이 밖에서 딴 여자 끼고 희희낙락할 때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아들 하나 보고 버텼어. 그 지옥 같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뭔 줄 알아? 바로 너랑 완벽하게 끝내는 거였어. 당신이 그 여자의 피해자인 줄 알아? 웃기지 마. 넌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가해자야.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두는 거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불러서 스토킹으로 집어넣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부엌에서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그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쓰고 멍하니 앉아있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대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 순간 3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 부부를 종종 만나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고 우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평생을 바람으로 가족을 기만하던 남편은 사기꾼 여자에게 홀려 전 재산을 날리고 아들 결혼식까지 망친 죄로 결국 가족에게 철저히 버림받아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이혼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를 둔 6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 이영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제 딸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했던 전 사위가 비참하게 무너진 통쾌한 사연입니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아이들이 한창 학교에 다닐 무렵 큰 병을 앓으며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아왔던 우리 집이 남편의 병환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남편의 긴 투병 생활과 함께 저희 집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남편은 당연히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저도 남편의 간병 때문에 일을 길게 할 순 없어 짧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 형편은 나아질 길도 없이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그 고생 끝에 남편이 괜찮아졌다면 참 다행이었겠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가세는 이미 급격히 기울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은 고스란히 장녀인 제 딸 서희의 몫이 되었어요. 저희 큰딸 서희는 너무나도 야무지고 미련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해서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도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학원도 잘 못 보내줬는데 혼자서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던지요. 선생님들도 서희를 기특해 했습니다. 결국 서희는 명문대에 합격도 했는데
엄마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서희가 명문대에 합격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기도 했고 또 서희가 말을 안 했거든요. 서희는 자기 혼자서 등록금을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입학을 포기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기에 왜 그랬냐고 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랫동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돈도 많이 빌렸고 빚도 많이 진 상태라서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재간이 없긴 했거든요. 결국 서희는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아니라 좀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에 4년 등록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로 했고요. 서희는 이것도 좋다고 했지만 전교 1등을 놓지 않았던 서희에겐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비와 용돈도 벌고 남은 돈으론 저희 집 생활비도 보탰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해도 서희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애가 고생이 많은지 살이 쭉쭉 빠져있고 손마디도 거칠어져 있는 게 도저히 20대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학교 공부하고 어찌나 과로를 했는지 코피까지 종종 흘리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딸의 고생을 알면서도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고 남는 시간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었는데 딸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력하면서 따로 지동생 등록금으로 4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동생은 자기처럼 원하는 대학을 포기 말라는 거였죠. 그걸 알고 저도 저희 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고 저희 아들은 지금도 자기 누나에게 늘 고마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은 저희 큰딸이 가장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린 딸한테 가장의 역할을 지우게 한 것 같아 저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죠. 참 고단하게 살아온 딸이었기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하고 또 저희 딸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위인 유철민이었어요. 착하고 그간 고생 많이 하며 살았던 딸이기에 그토록 좋은 사람 만나길 간절히 바랬건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첫 번째 사위는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을 마구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눈빛도 그렇고 말투에도 묘하게 섞인 거만함이 거슬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서희 씨가 생활력이 강해서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 생활력이 강해서 좋다는데 엄마인 제 입장에선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저는 썩 마음에 안 들었지만 딸이 유철민을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서희에게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도 했는데 서희는 철민 씨가 말은 툭툭거리지만 심성이 착하고 남자답고 든든하다며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야무지고 똑똑한 딸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저도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오랫동안 사귀어온 딸이 보는 게 맞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첫사위 유철민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유철민은 결혼 생활 내내 처가가 가난하다고 서희를 개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제 딴에는 사이가 오는 날이면 없는 살림을 털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곤 했는데 유철민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며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이 나물에서 쿰쿰한 냄새가 좀... 아유 그런가? 어제 무친 건데 쿰쿰하면 먹지 말게. 그리고 갈비도 너무 질겨요.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너무 짜기도 하고. 그런 식인 겁니다. 저는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웠고 저희 딸도 굳은 표정으로 그만하라고 유철민을 흘겨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면 여지없이 싸웠나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위가 거의 저희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저희 딸을 보내주지 않았죠. 서희가 가타부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인간 없다더니 유철민 그 인간은 기어코 돌이킬 수 없는 사단까지 냈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였죠.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대범하게 서희가 회사 간 틈을 타서 상간녀를 안방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서희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하고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날 현관에서 낯선 여자의 구두를 보았고 안방에서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추악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딸의 심정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너졌을지. 그런데 유철민은 외도를 들키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딸 탓을 했다더군요. 유철민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자기가 버는 월급을 아껴 제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라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보내줬거든요. 그걸 꼬투리를 잡으며 생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금야금 돈 빼돌려서 네 친정 먹여 살렸잖아. 아픈 엄마를 위해 2, 30만 원 보내준 게 무슨 친정을 먹여 살렸다는 건가요? 심지어 저희 딸도 돈을 벌었기에 맞벌이였는데요. 딸 입장에선 유철민이 평소에 돈 쓰는 걸로 하도 생난리를 치니까 저한테 보내주는 돈은 말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서 저 생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딸더러 도둑년 소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유철민은 지가 바람피고 상간녀를 집안까지 불러들였으면서 오히려 저희 딸이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느니 갖은 누명을 씌워서 협박을 한 거죠. 자기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 많고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면서요. 너무 지쳐버린 딸은 싸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사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아내지 못한 채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저한테 티내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던 딸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온 순간 결국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딸이 쏟아낸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제 뼈에 사무쳤죠. 내 잘못이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고 무시당하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에 딸을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 딸이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혼 후 제 딸 서희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활발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대인 기피증에 걸린 듯 말도 없어지고 회사와 집만 오갔죠. 게다가 하루는 밤중에 혼자 술을 마시고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시간이 약이려니 하며 딸의 곁을 지키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칠흑 같던 서희의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만나게 된 지금의 사위 덕분이었죠. 이름은 장동석이었고 서희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고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서희야,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니?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 네가 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 엄마는 죽어도 못 본다. 하지만 서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비록 첫 번째 결혼도 엄마 말 안 듣고 실패한 거 알아. 그런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 사람은 달라. 아픔이 있지만 어른스럽고 든든한 사람이고 서로 보듬어주며 살고 싶어. 걱정이 됐지만 서희도 많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 진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희는 장서방과 살면서 많이 행복해했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컸거든요. 물론 서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장서방의 딸 민지는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 엄마를 잃었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서희는 억지로 엄마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텅 빈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교복을 다려주며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서희의 진심 어린 마음에 얼음장 같던 아이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나중에는 친모녀처럼 아주 잘 지내더라고요. 장서방은 그런 서희의 노력을 너무 고마워했고 장서방도 그만큼 서희에게 또 저에게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둘 다 두 번째 가정을 이루는 것인 만큼 서로 더 신경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인품이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던 날 제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장모님, 서희 씨처럼 귀하고 고운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 씨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귀하게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서희에게도 참 잘했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게다가 장서방은 지역에서 꽤 큰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데요. 자수성가한 알짜배기 사업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넘쳤는데 그렇다고 결코 돈 자랑을 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죠. 그런 사이 덕분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희가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평온한 모습에 저도 그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장서방이 저희 집 생활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을 하던 습관이 들었는지 또 장서방이 저까지 도와주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아마 서희의 첫 번째 결혼 때 유철민이 저희 딸더러 너네 친정에 몰래 돈 퍼다 준 도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았는데 지금도 사위가 제 생활비까지 주려고 하니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장서방은 그때의 유철민과는 아예 인격 자체가 다른 사람인 걸 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영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장서방의 마음과 별개로 제 마음 한구석엔 생활비를 거저받기가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걸 알게 된 장서방은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편히 쉬세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제가 부족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이제라도 푹 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야죠.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걸 극구 만류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자네 등골만 빼먹고 있겠나. 몸 성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네 용돈이라도 벌고 손주들 과자라도 사줘야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게.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알아봤더니 장서방은 그러면 차라리 자기 건물에서 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처우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 자기 건물에서 일을 도와주시라고 했던 거죠.
건물관리소장은 제가 장모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혹여나 건물 주인이 사위인데 장모를 청소시킨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사위 체면이 깎일까봐 그랬던 거죠. 장서방은 내내 마음 불편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일을 시작하고 나니 그리 마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해 건물을 쓸고 닦았습니다. 사위 건물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소소하게 잘 지냈습니다. 장서방은 툭하면 일 그만두시라고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제 몫을 하려 노력했죠. 일을 하고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맙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인간 말종 유철민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저쪽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낯익은, 아니 꿈에서도 치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몫이 좋네요.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왜 저희 장인어른이 꼭 여기여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전 사위였던 유철민이었습니다. 4년 전 제 딸을 비참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 유철민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사장님, 사모님, 여기가 우리 시내에서 유동인구 제일 많은 황금입지예요. 베이커리 카페 하시기엔 딱이죠. 서로 못 들어와서 안달난 곳인데 마침 자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유철민 옆에 그 여자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 대표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유철민은 전에 그 상간녀랑은 헤어진 모양이고 무슨 재주인지 그 부잣집 외동딸을 낚아챈 모양이었죠. 예비 장인이 그 외동딸에게 베이커리 카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 모양이었고 카페 자리를 약혼남인 유철민과 같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유철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 딸은 저 인간 때문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한동안 괴로워했는데 저 인간은 무슨 재주인지 부잣집 딸까지 물어 인생 고쳐보려 하고 있구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걸어오던 유철민이 저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는 처음엔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제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대걸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그는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죠. 이게 누구십니까? 세상 참 좁네 좁아. 여기서 딱 이렇게 마주치다니.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군요. 하긴 그 딸의 그 엄마지. 무능한 것도 유전이라더니 팔자 어디 가겠어? 서희계는 뭐하고 살아요? 듣자하니 어디 건설하는 남자랑 결혼했다던데. 어디 노가다꾼이라도 한 명 잡았답디까? 제 딸의 이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자 당장이라도 들고 있던 걸레반물을 그 면상에 끼얹고 싶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사인의 건물에서 행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를 참으며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자 유철민은 신이 났는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내가 전에 살던 여자가 허구한 날 생활비로 지네 친정 도와주던 거 걸려서 정 떨어져서 이혼했다고. 이 사람이 그 여자 엄마야. 내 등골이나 파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나까지도 시궁창에 빠졌을 거야. 여자는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오빠 진짜 고생했겠다. 이혼하길 잘했네. 계속 등골 빼먹힐 일 있어? 얼른 가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대걸레 자루를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철민이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 익숙하고 듬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사위 동석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의 장서방이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유철민은 장서방도 고깝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 그 노가다 한다는 새사위인가 보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김 소장이 반갑게 저희 장서방하고 인사를 했죠. 아유, 장 사장님 오셨어요? 1층 상가 계약건으로 손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그 말에 유철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한테 왜 말하세요? 그 말에 김 소장이 말했죠. 왜 말하긴요. 이분이 이 건물 주인이니까 말하죠. 계약을 하려거든 이분과 해야 되니까요. 예? 유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좀 전에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른 남자가 이 건물의 사장이라고 하니 엄청 당황한 거죠.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유철민이 당황하며 장서방을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석이는 유철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너무 힘든 일까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서희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저랑 식사하러 가세요. 김 소장님, 손님에게 상가 소개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약하실 것 같으면 연락 부탁드려요. 장모님, 어서 식사하러 같이 가세요. 장서방의 말에 유철민은 입을 떡 벌린 채 뻐끔거리며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서방, 이 사람을 공교롭게 여기서 다 보게 됐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서희 그 전남편이라는 그 작자야. 오랜만에 마주쳤는데 나 보자마자 아직도 이러고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아직도 똑같네, 똑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장서방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소 장서방은 사람 좋고 서글서글한데 미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싸늘하게 유철민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 소장에게 김 소장님. 예, 사장님. 이분한테는 저희 매장 계약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다른 분 하신다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장서방의 단호한 말에 유철민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어딨긴 여기 있죠. 내 건물인데 내 마음이지. 그쪽이랑은 계약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상황이 급변하자 유철민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여자도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유철민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어이가 없다며 넘쳐나는 게 건물인데 자기들이 손해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최서희가 뭔죄주인지 돈 많고 순진한 남자 잘도 꼬셨나 보네. 아주 팔자 폈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눈이 뒤집혔는데 저보다 먼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휘어잡았습니다. 등치 좋고 힘 좋은 장서방이 유철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멸치마냥 흔들리더라고요. 당신 입 조심해. 어따 대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입에 올려. 내가 들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잘났다고 그딴 소리야. 장서방이 으름장을 놓자 유철민은 겁에 잔뜩 질렸지만 옆에 지 약혼녀도 있다 보니 쪽팔린지 욕을 퍼부으며 놓으라고 퍼덕퍼덕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장서방이 유철민을 확 뿌리치자마자 이번엔 제가 대걸레를 들고 유철민에게 확 위협을 했습니다. 유철민은 으악 소리를 내며 미쳤느냐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더니 모자랐다고 그딴 소리야.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딸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서 신혼집에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질이나 핀 더러운 인간이 사람 새끼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엔 피고름이 나오는 법이야. 썩 꺼져. 우리 사이 건물 더럽히지 말고. 제 말에 유철민은 재수가 없다느니 욕을 했고 장서방이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씩씩대더니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저희 장서방은 김 소장에게 유철민과 같이 온 여자에 대해서 물었고, 그러면서 유철민 옆에 여자가 지역 유명 베이커리의 대표 딸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었죠. 장서방은 지역 유지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그 베이커리 대표 연락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서방은 곧바로 전화를 연결했고 정중하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 저 장동석입니다. 안녕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따님이 베이커리 카페 매장 자리를 알아보러 저희 건물에 왔던데 함께 온 약혼남인지 뭔지 남자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철민이라고. 들어보니 따님분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맞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사실 제 아내 전 남편인데 아주 악질에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외도까지 저지른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누명까지 씌워 내쫓고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 건물에서 저희 장모님께 행패까지 부렸고요. 따님 인생이 걸린 문제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그 대표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 대표 앞에서는 설설 기었을 테고 그런 인간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죠. 그 후로 당연히 유철민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유철민은 지 약혼녀와 베이커리 대표에게는 오히려 저희 딸이 외도를 하고 잘못을 한 것처럼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대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의 딸하고도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유철민이 정신 못 차리고 매달리니 사람 시켜서 흠씬 두들겨 때리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팔자 고쳐보려던 유철민은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거죠. 저는 저희 사위 덕분에 그 치졸하고 야비한 전사위 유철민에게 한 방을 먹인 것 같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식사 자리에서 장서방은 신용카드 한 장을 주더라고요. 장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고 제가 모자람 없이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서희랑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도 자주 만나고 좀 편안하게 사세요. 저 장모님 호강시켜 드릴 능력 차고 넘칩니다. 돈 걱정 전혀 마시고요. 장서방의 말에 서희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동석 씨랑 내가 다 갚으며 살 테니까. 활짝 웃는 딸의 얼굴과 그런 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듬직한 사회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가난 때문에 딸에게 죄인처럼 살았던 제 마음의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순간이었죠. 인과 응보라는 말 정말 있나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유철민 그 인간은 평생을 후회와 비참함 속에서 살 거고 반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딸 서희에게는 이렇게 큰 복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든든한 사위와 효녀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미혼 직장인입니다. 30살이 넘어서도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던 저였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결혼을 막 준비하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끝이 났습니다.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 추악한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신 끝에는 놀라운 반전도 있었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저는 디자인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팀 회식이 있었죠. 1차로 고기를 먹고 2차로는 몇몇 친한 직원들끼리 남아 클럽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클럽이냐 하면서도 술도 취했고 또 친한 동료 직원들끼리만 남아 있었기에 재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클럽을 가기로 했는데 동료 직원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클럽은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엉겁결에 나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귀가 터질 듯한 음악 소리가 가득 찬 곳. 나이트든 클럽이든 많이 가본 게 아니었기에 좀 생소하고 낯설고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고 들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를 잡았는데 여자들끼리 우르르 왔다 보니 웨이터가 부킹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막 웃으면서 어디 한번 해줘봐라고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웨이터가 한 번만 도와줍쇼라고 외치면서 제 팔을 잡고 부킹을 가자는 겁니다. 솔직히 술에 취해 가면서도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1도 안 했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나는 남자들이야 뻔할 테니까요. 그냥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이터가 밀어넣은 룸의 문이 열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를 본 순간 왠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훤칠한 외모였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달리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제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자 그는 멋쩍은 얼굴로 조용히 새 생수병을 따서 제 앞에 놓아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좀 멋쩍게 말을 했습니다. 좀 요란하죠. 저도 이런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서 친구들 따라왔거든요. 친구놈이 생일이라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시끄러운 곳이랑은 영 안 맞네요. 이런데 잘 안 온다는 건 나이트에서는 너무 뻔한 달코 다른 작업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젠틀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말이 진짜인 것 같고 마음까지 덩달아 설렜죠. 이런 데서 만난 남자를 보고 설렌다고? 제 스스로도 제 마음이 좀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끄러운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서 왔다는 말도 하고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직업도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 남자 직업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다 실수로 명함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얼른 주워주려고 명함을 집어든 순간 저는 좀 놀랐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영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명함에는 금박으로 박힌 검찰 로고와 함께 검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검사님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 남자 김영우는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로 떨어뜨렸네. 아까 공무원이시라고. 검사도 공무원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직업을 알고 보니 영우 씨가 더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인데 검사라니 기분이 좀 묘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로 영우 씨가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어요. 영우 씨는 검사 임용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개천용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됐대요. 되게 힘들게 살았고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혼자 사는 곳도 허름한 빌라라고 했고요. 본가는 시골이고 부모님도 형편이 막 좋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적당히 다니다가 나중에는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릴까 싶기도 하다. 검사 출신 변호사면 돈을 더 잘 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다니 멀끔하고 뺀질한 외모와 달리 성실하게 살아온 영우 씨가 더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영우 씨와 저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우 씨는 검찰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자주 얘기해주고 검찰청 근처에 있는 맛집까지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훈남이 알고 보니 검사라니.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다들 저더러 미영이 로또 맞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만남이 운명이라 믿으며 영우 씨와 잘 만났고요. 성격 서글서글하고 인물 훤칠하고 게다가 직업도 좋으니 그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저도 그 남자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죠. 저희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서로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우 씨는 자기가 개천용 출신의 지방대학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 조직 안에서 무시를 많이 당한다며 빨리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돈 많이 벌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을 해줄 수 있느냐 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진지하게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갈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제 친구들이 검사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기에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이선미도 포함이었죠. 선미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큰 정육 백화점과 농장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직업 없이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죠. 다만 선민의 부모님은 돈은 많은데 두 분 다 중졸이셔서 학력 컴플렉스가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미도 온갖 고액과외니 학원이니 정말 많이 밀어주셨는데 선미는 공부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온갖 공부를 다 시켜줘도 선미의 성적은 거의 반 꼴등이나 꼴등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민의 부모님은 선미에게 어차피 네 머리는 안 되니 사위라도 똑똑한 사위를 얻자고 늘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손주들은 똑똑할 거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학벌 좋은 사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요. 어쨌든 선미는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했기에 선민의 아버지가 기부 입학처럼 대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고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는 내내 수업도 못 따라가고 학사 경고를 밥 먹듯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미는 자기 집이 부자고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잘 그랬죠. 그러다가 졸업 직전에 친구들 중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아버지가 연결해준 명문대 박사 출신 연구원이었죠. 선민의 아버지가 딸을 위해 삐까뻔쩍한 신혼집 해주시고 그 사위한테 2억 상당의 외제차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억 소리가 나는 호화스러운 결혼이었죠. 하지만 선미는 결혼 내내 남편과 싸우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만날 때마다 남편과 시댁욕을 했죠. 대화도 안 통하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지네 집은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나를 무시하냐며 남편에 대한 분노를 종종 나타냈죠.
그렇게 줄창 싸우다가 결국 2년도 안 돼서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후로도 다시 재혼하려고 계속 선도 보고 했다는데 마땅한 상대가 눈에 안 찼는지 아직까지 재혼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백수로 살면서 아버지 카드 긁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엄청 편하게 잘 지냈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학벌 좋고 직업 좋은 남자와 재혼하라며 압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선미는 제 남자친구가 검사라는 사실에 엄청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검사라고? 진짜 대단하다. 나는 나이트고 클럽이고 아무리 다녀도 그런 사람 구경 한번 못 해봤는데. 우리 미영이 횡재했다. 진짜 부럽다. 그러다가 저한테 그 나이트가 어디냐고 묻고 본인도 주구장창 주말만 되면 그 나이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트에 간다고 검사를 만날 수 있겠나요? 선미는 좀 대놓고 저를 부러워하고 제 남친 친구라도 소개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법조인 사람으로요. 남친에게도 물어봤지만 남친은 그냥 소개해주고 그런 건 불편하다며 적당히 피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들의 성화에 제 남친을 소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하게도 그날 선미는 무려 샵에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더라고요. 샵에서 머리나 메이크업 받고 오면 티가 확 나잖아요.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소개팅도 아니고 그냥 친구 남친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왜 저렇게 꾸미고 왔지? 황당했죠. 그런데 그날 선미는 제 남친을 보는 눈빛이 좀 달랐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무슨 자기가 소개팅하러 온 것처럼 제 남친에게 관심을 보였거든요. 제 남친이 검사라고 하니까 인물도 그냥 그렇고 거만한 행동의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남친이 인물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달라 보인다고 하면서요. 선미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하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최고의 신랑감을 찾았는데 아마 그게 김영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다 같이 만나고 나서 선미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빠가 운영하는 고깃집 중 하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부르라고 했다면서요. 갑자기 니네 아버지가 우리를 왜 부르셔? 너랑 나랑 친하잖아. 미영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궁금하신 거지. 우리 아빠가 완전 좋은 고기 팍팍 줄 테니 네 남친 데리고 한번 오라고 하시네. 그리고 사실 그때 만났을 때 영우 씨한테 진짜 맛있는 고기를 맛보여준다고 했었거든. 그 약속도 좀 지키고 싶고. 선미의 말에 좀 황당했죠. 둘이 언제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구 아버지가 초대하는 자리다 보니 제 남친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남친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미의 초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미네 아버지는 농장에 정육 백화점 운영에 고깃집도 다수 운영을 하시기에 엄청 바쁘시다는데 저희 초대했다고 일부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컷 먹으라고 좋은 고기도 공짜로 그냥 주시고 그 와중에 제 남친을 막 챙기시는 겁니다. 선미네 아버지가 말은 미영이 때문에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딱 봐도 저보다는 제 남친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죠.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선미랑 친구였지만 선미네 아버지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선미네 아버지가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부르신 데다 비싼 특수부위 고기를 막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김영우는 제 남친인데 마치 선미 남친인 것 마냥 엄청 챙기시는 겁니다. 대리도 불러줄 테니 술도 마시라면서 최고급 양주 가지고 오시고 뭔가 저랑 같이 초대되었지만 목적은 제 남친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 남친 직업이 검사다 보니 선미 아버지가 제 남친을 인맥으로서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하고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미가 슬쩍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 법조인을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보니 그건 전부 다 핑계일 뿐이었지만요. 그 둘은 저도 모르게 연락처도 교환한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언제 둘이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무심하고 안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분명 선미가 제 남친을 보는 그 불손한 눈빛을 느끼면서도 에이 설마 내 착각이겠지. 그래도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남친도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찜찜한 기운은 결국 진짜였고 믿는 도끼에는 발등을 찍히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 후로 일이 너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던 남친.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일이 그러니만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불쑥불쑥 들더군요. 어느 날 남친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연락을 못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하루 종일 연락 두절인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퇴근길에 그가 혼자 살고 있다는 자취방에 가게 되었어요. 전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익숙했죠.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 앞에 선미의 고급 외제차가 대여져 있는 거예요. 선미의 차는 노란색이라서 엄청 튑니다.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선미가 내 남친 집에 와 있다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선미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한 것부터 선미가 내 남친을 바라보는 그 눈빛까지 다 파바박 하고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친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비밀번호를 눌렀죠. 문을 확 열어 제꼈는데 현관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선미의 신발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실에 선미의 명품백까지 올려져 있는 겁니다. 벙쪄 있는 그 순간 남친과 선미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엄청 가벼운 홈웨어를 입고요. 남친과 선미도 저를 보고 당황한 눈치였죠.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등장에 두 사람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올게 왔다는 듯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김영우의 표정에서 제가 알던 젠틀함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 비열한 말투로 그러는 겁니다. 미영아, 여기가 너네 집도 아닌데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 어떡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가 왜 이선미랑 있어? 그 말에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이선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말해봐.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미영아. 선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야, 네가 인간이야? 결혼할 남친 소개해달라고 하더니 이러려고 해달라고 한 거야? 이러려고 너네 가게 오라고 그런 거냐고! 그 와중에 남친은 선미 역성을 드는 겁니다. 선미한테 고함 지르지 마. 내가 선미 씨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거야. 화를 낼 거면 나한테. 뭐라고? 너한테 사실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언제 말할까 벼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뭘 말하는데? 네가 이선미랑 바람 피는 거? 뭐 이런 기막힌 상황이 다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결혼하자며 이제 결혼 준비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내 친구랑 놀아나? 그 말에 남친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미영아, 솔직히 결혼은 현실이잖아. 톡 까놓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물었지. 나 도와줄 수 있냐고. 나는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개원하고 싶은데
너 그때 경제적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너네 집이 그렇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였어. 근데 너 뭐라고 했어? 내가 뭘 해도 응원한다느니, 옆에서 붙돋아 주겠다느니. 야, 무슨 중학생이냐? 무슨 응원을 하고 뭘 붙돋아 줘? 나 어이가 없어서. 나 솔직히 그때 이미 너랑 결혼은 안 되겠다 마음먹었어. 라면서 그 비열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있냐 물었는데 제가 엉뚱한 응원만 하니까 저랑은 결혼을 안 하려고 이미 마음먹었대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는 눈치가 없어? 나 검사야. 그럼 당연히 결혼하려는 여자집 쪽도 빵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처음에 네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길래 집 좀 사는 줄 알았다. 남친은 아예 대놓고 저런 양아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선미는 킥킥거리며 저한테 그러고요. 자기야, 저거 중고로 산 거야. 미영이네 돈 별로 없어. 라면서 저를 조롱하는데 얼굴이 벌개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친은 아주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선미 씨네 아버지가 나 나중에 나오면 변호사 개업 비용부터 빌딩까지 싹 다 지원해주기로 했어. 내가 바라는 도움은 이런 거야. 선미 씨야말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옆에 있던 선미가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미영아. 근데 솔직히 검사 남편 뒷바라지할 능력 너도 너네 집에도 없잖아. 너한텐 과분한 남자야. 주제를 잘 알아야지. 영우 씨 나한테 잘 보내줘. 그리고 나도 이번엔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하자. 친구 좋은 게 뭐니? 네가 양보해. 두 사람의 뻔뻔한 낯짝을 보니 눈물조차 아깝더군요. 저는 기가 막힌 기분으로 그 둘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난리치고 해봤자 저 둘이 쿵짝으로 덤벼들 게 뻔했어요. 막말로 제가 김영우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선미 머리채를 잡겠나요? 깽판을 치겠나요? 오히려 그런 짓 했다가 고소당하면 더 억울하겠죠. 저는 그냥 기막힌 비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끼리끼리 잘 만났다. 돈밖에 없는 년이랑 돈 보고 붙은 놈이랑 천생연분이네.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침을 뱉어주고 돌아섰습니다. 친구와 약혼남에게 동시에 당한 배신. 말로만 들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고 서글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선민의 부모님은 검사 사위를 본다며 굉장히 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할 일이 생겨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이 아니라 민원실이긴 하지만 김영우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괜히 마주치면 어쩌나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일만 하고 돌아가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볼일을 보고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잠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김영호, 2층 남자 화장실 또 막혔댄다. 빨리 가서 뚫어. 김영우라는 이름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낯익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남친 김영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게 되었을 때부터 혹시나 이 부근에서 만나면 어쩌지 걱정이 됐는데 정말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김영우가 입고 있는 옷은 법복도 말끔한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등판에는 시설관리팀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힌 낡은 회색 작업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대걸레가 들려 있었고 양손에는 분홍색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요. 저 사람 검사인데 왜 저런 걸 입고 있지? 너무 의아해서 몸을 좀 숨겨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나이 많은 남자분에게 김영우가 대답하더라고요. 아, 예, 반장님. 그렇게 김영우는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저는 넋이 나갔죠. 저 사람 김영우 맞나? 내가 착각했나? 하지만 분명 얼굴도 목소리도 김영우가 맞았습니다. 게다가 방금 다른 분이 분명 김영우라고 불렀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스레 김영우가 간 2층 남자 화장실 근처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다시 봐도 김영우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김영우가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김영우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선미를 말하는 거겠죠. 나? 지금 일하고 있지.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좀 바쁘네. 괜찮아.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다 알겠더라고요. 김영우는 사실 검사가 아니었구나. 검찰청 건물의 청소와 잡일을 도맡아 하는 용업업체 직원이었구나라는 것을요. 그럼 작정하고 검사라고 사칭하고 속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는 저에게 검사라고 하면서 명함도 보여줬었잖아요. 그럼 그건 다 뭐지?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나중에서야 안 거지만 실제로 그 검찰청 안에는 김영우라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제 전남친하고 이름이 똑같은 김영우 검사가요. 아마 제 전남친인 김영우가 그 명함을 훔친 건지 뭔지 손에 넣게 되면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검사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검사 명함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검사라고 하면 대우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작정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걸로 여자까지 등쳐먹으려고 했겠죠. 순간 헛웃음이 터지더군요. 이선미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 사모님 타이틀, 선민의 부모님의 학력 컴플렉스를 씻어준 구세주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용역 직원도 아니고 작정하고 검사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 그게 바로 김영우의 실체였습니다. 당장 가서 따질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굳이 내 손에 똥 묻힐 필요 없더라고요. 대신 이선미에게는 이 황당하고도 우스운 꼴을 제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줌을 당겨 김영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등판에 선명하게 박힌 시설관리팀이라는 글자와 손에 낀 고무장갑, 뚜러뻥이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차단했던 이선미의 번호를 풀어서 방금 찍은 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서요. 선미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님 실체야.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때나마 친구였던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보내준다. 너는 내 뒤통수 제대로 때렸지만 그래도 나는 너 같은 비열한 인간이 아니거든. 그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얼마 안 지나 일이 사라지더군요. 아마 선미는 처음엔 이 사진이 뭔지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김영우에게도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선미야, 왜? 그러더니 막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당황한 얼굴로요. 아마 이선미가 사진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영우는 쩔쩔매며 그게 뭔 소리냐고 하면서 통화를 하기 위해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도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죠. 그리고 자리를 좀 옮긴 다음에 다시 동영상을 첨부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멍청한 짓 작작해. 작정하고 속이는 인간인데 네가 전화해서 말한다고 그래 나 검사 사칭했어 그러겠니? 너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해라. 그냥 여기 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여기 검찰청 민원실 건물이야. 저는 진짜 이선미도 어지간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민원실 입구 근처에서 이선미를 기다렸습니다. 이 재밌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선미가 들이닥치더라고요. 표정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쥔 채요.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저는 멀리서 팝콘이나 먹으며 지켜볼 생각이었지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선미는 초조한 얼굴로 김영우에게 전화를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김영우가 대걸레를 들고 내려오다가 딱 마주쳤어요. 김영우도 갑자기 눈앞에 이선미가 있으니 얼어붙었죠. 이선미의 눈도 뒤집어졌습니다. 김영우를 빠르게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김영우가 손에 있던 대걸레를 확 놓고 도망가려는 겁니다. 이선미도 눈이 뒤집혀 달려가더니 김영우를 붙잡고 고함을 질렀죠. 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민원실 로비가 떠나가라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검사라며! 형사부 검사라며! 이게 검사야? 이게 검사야? 선미는 악을 썼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김영우는 쩔쩔매며 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선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민원인들이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실사판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분이 안 풀리는지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들고 김영우의 정수리를 내리찍으려고 했고 결국 거기 있던 청사 방호 직원들이 달려와 선미를 말리더라고요. 김영우는 이선미한테 머리가 찍혀 아파서 바닥을 뒹굴다가 이선미가 직원들에게 잡힌 것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겁니다. 이선미는 거기서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진심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었죠. 나중에 다른 친구들 통해 전해 들은 후일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이 결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는데 선민의 아버지가 사위 기죽으면 안 된다고 벌써 외제차 한 대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예비사위가 검사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알고 보니 검사 사칭하는 사기꾼이었죠. 집안 망신에 완전 뒷목 잡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는 당연히 그날로 용어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명함을 훔쳐 사칭하고 다닌 죄가 굉장히 컸죠. 이선미에게 차 말고도 이래저래 뜯어낸 돈이 좀 있었는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고요. 그런 식으로 뜯어낸 돈은 이미 도박 빚과 유흥비로 탕진해 빈털털이라 합의도 못한다더군요. 박사 남편한테 무식하다고 소박맞고 이번엔 청소부한테 검사라고 속아 돈 갖다 바친 바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친구들도 제 남친을 뺏은 걸 알기에 다 선미를 비난하고 기피했는데 그 일로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그날 공교롭게 일로 검찰청 민원실에 갔던 게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구나 싶습니다. 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진 몇 장으로 두 사람을 완벽하게 자멸시켰으니까요. 돈으로 명예를 사려 했던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친구와 남의 명함 훔쳐서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기꾼 전남친. 둘 다 인과응보를 제대로 치른 셈이죠. 나이트클럽 바닥에서 주운 명함 한 장. 그때는 인연의 시작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쓰레기한테 걸릴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선미가 제 쓰레기를 성심성의껏 치워준 은인이나 다름없네요. 친구와 약혼남에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엮이면 큰일 날 뻔했던 쓰레기와 언제든 제 뒤통수 칠 수 있는 인연을 잘 끊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펙타클한 막장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